서울의 국제 경쟁력이 자꾸만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학사 차를 타고 몇 시간만 다녀보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도시인가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게 우리 서울인데, 경쟁력이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한 일이겠지요. 서울은 이미 도시로서는 죽어가는 도시라 할 만합니다. 차량이 잘 다녀야 피가 통하는 시기인데 차량들이 제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 오후만 되면 서울 전체가 완전히 마비입니다. 곳곳이 퉁퉁 부어오르는 것이죠. 사람 몸으로 비유하자면 혈관이 터진 것입니다. 공기는 또 얼마나 흉측합니까? 맑은 날들이 정말로 며칠 안 됩니다. 이런 뿌연 하늘을 갖고 그 속에서 매일 매연들을 마시며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으니 참으로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또 집들은 왜 이리 비쌉니까? 서울집 한 채 팔면 뉴욕집 두세 채 사고 호주 같은 데는 풀장이 딸린 대저택도 산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서울은 모순 덩어리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부조리 총판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1970년대 풍의 빈민촌들이 그대로인 가운데 아파트들은 볼품없이 앞집 벽체만 서로 바라보는 타워형들이 대규모로 배치되어 있는데 저거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들 할 것인지, 애들은 학군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느라 바쁘고 젊은이들은 집을 못 구해 고시촌들을 전전하고, 이러니 국제 경쟁력이 좋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이 OECD 국가 도시 중 삶의 질 최악의 도시라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삶의 질이라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거 환경이 편하면 삶의 질은 일단 올라갑니다. 주거 환경, 교통 환경, 문화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서울은 1970년대부터 교통 지옥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들 서울로 몰려들어 있고 정부는 몰려들은 인구에 급히 임시주택이라도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서울의 도시 환경은 전형적인 댐질식 응급처치형 모델이었습니다. 상하수도, 전선, 통신선 등이 얼기설기 급한 대로 보급되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그대로 30-40년간 계속 되는 것이었지요. 거기에 박정희의 밀어붙이기식 도시 개발이 더해졌습니다. 박정희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가혹했습니다. 빌딩들은 올라가는데 그 사회적 잉여는 시민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딩들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를 내야만 하는 계층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최종에는 국민 전체를 수탈하는 하나님 의의 건축주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제시대 한국민들이 어떤 한계 속에서 살아야 했듯이 이제 대다수 한국인들은 이 무지막지한 국민 수탈 구조 속에서 대다수가 하우스푸어로 살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1970년에서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인구 분산과 교통난 해소 시책들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교통 문제는 도시 문제의 핵심입니다. 차량이 별로 없던 시대에는 몰려 살아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가용들이 생기고 더구나 국산 자동차 회사들 현대, 대우, 쌍용, 기아,
삼성차들이 마구 쏟아져 나와 내수시장을 가득 채우는 상황에서 주차 문제를 비롯한 교통 흐름도 문제는 곧바로 우리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문제로 부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의 대량 보급 이전에 이미 자동차를 전제한 도시 확장 전략을 수립했어야 합니다. 차량은 늘어나는데 주차할 공간도 안 만들어 놓은 도시 환경 속에서 서울 시민들은 그래도 이게 어디야? 하면서 자기 차들 세차하며 가슴 뿌듯해 하는 것이었지요. 평양 시민들이 자가용 갖게 되었을 때 이러지 않겠나 상상이 되는군요. 인구 분산 정책은 박정희가 죽기 직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준비했다고 하는데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끝장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선장 없는 배처럼 한국호는 곧바로 표류하는 것이었지요. 전두환, 노태우 정권기에는 인구 분산보다 수도권 외곽의 새로운 신도시들을 대량 공급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시기에 과감하게 수도권 2,700여만 인구를 2천만으로 줄이고 약 700만 명 정도를 강원도, 지지산 일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해안지대로 이전시켜 나갔다면 국토이용 계획이 획기적으로 선진화되었을 것입니다. 산이 65%나 되고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산을 스위스처럼 꾸미고 바닷가를 남부 프랑스 꼬따지르 지방처럼 활성화시키고 했다면 우리나라도 매우 멋진 산악가, 해양 신도시들의 국가로 혁신되었을 것입니다. 인구 분산 문제는 노무현 후보가 행정도시 건설을 공약에 넣었고 이 문제가 엉뚱하게 정쟁화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는 대혼란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국토 대개혁 문제는 국가의 백년지대계에 해당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한때 일본도 국토 개조론을 꺼낸 적이 있었지요. 집안 살림살이도 구조 조정이 필요하듯 국토 전체도 종합 계획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단계적 발전 전략을 세웠어야 하며 이러한 일들은 정파를 초월해서 다루었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엔 지역 감정이 개입해도 안 되고 지역 이기주의로 훼손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 정치권은 차분한 협의 과정은 다 날아가고 선거에 내 이걸로 재미 좀 보았다 하는 이런 수준에서 접근했으니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안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문제는 냉정히 서울 아닌 지역과 같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서울 문제를 서울 단독으로 풀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례로 쓰레기 문제만 보더라도 인접한 인천 매립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교통 혼잡의 대부분은 인천, 경기 지역 시민들의 출퇴근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고밀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기, 인천의 도움 없이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서울시장은 우리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경기, 인천시장을 자기 밑으로만 생각하려 들고 이래가지고 문제들이 해결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수도권 강력행정협의체라는 것이 가동되어서 수도권 시민들 전체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인구 교통 유발 복합 시설물들은 과감하게 경기 인천 지역으로 빼고 빠져나간 그 공원지들의 주차장, 공원들을 대규모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발상의 전환들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스마트한 하우징에서 사는 가정주부가 재래가업, 부엌에서 일하는 가정주부보다 삶의 질, 가사 경쟁력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도시도 스마트해야만 그 안에 시민들의 삶이 경쟁력이 좋아집니다. 출퇴근하는데 하루 두 서너 시간씩 써야 하고, 바이어를 만나는데 어느 도시 사람은 하루 서너 명을 만나는 데 비해서 어느 도시 사람은 교통체증 때문에 한두 명밖에 못 만나고 하루 일과를 끝내야 한다면 어느 도시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한국의 서울 수도권은 겉으로 보기엔 엄청들 바쁘게들 사는 것 같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부 공연하게 길거리에서 기름만 쏟아붓고들 사는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스위스 IMD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하는 도시 경쟁력이라는 데서는 이런 걸 다 보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가 단위당 생산성이 좋게 나오느냐, 같이들 10시간을 일했는데 생산량들이 어느 도시가 더 잘 나오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서울의 생산량 지표는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을 잘 사는 나라가 내일도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남겨두지 말고 오늘 당장 스마트한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오는 사회적 잉여를 소수 계층들이 독점하는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을 명품 방송으로 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